자, 그래서 이제 그 디스크의 그 뭐 파티션이라는 개념과 그 파티션들을 어떤 식으로 시스템에서 쓸 수 있는가, 그래서 마운트의 개념, 뭐 디렉토리의 개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으니까 그런 거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연 우리는 이 시스템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디스크를 20GB짜리를 하나 확보했잖아요, 그죠? 그 20GB짜리 디스크에다가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설치할 거냐, 이제 그거를 이제 정해야죠. 그럼 미리 정해놨어요. 어떤 식으로 했냐면 일단 파티션을 3개를 나눈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파티션을 20GB짜리 디스크에 수동으로 지금 3개의 파티션을 나눌 것이다. 그래서 1번 파티션, 2번 파티션, 3번 파티션. 그리고 이 디스크의 이름은 어떻게 지정이 되어 있냐면 지금 이 시스템에서 인식을 하기를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NVMe 0 넘버 1. 그거는 보통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라고 하는 플래시 메모리 디스크의 경우에 NVMe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붙어요. NVMe는 뭐 디스크의 뭐랄까 데이터 전송을 위한 인터페이스 규격 이름이긴 한데, 네, 이게 보통은 이제 SSD라고 하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 요즘 많이 쓰는 반도체 디스크죠,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는 디스크 그러면 보통은 이 아까 그 탐색기의 아이콘에서 봤던 것과 같은 이러한 디스크들을 많이 썼단 말이죠. 이런 디스크는 뭐냐면 그 실제 디스크, 즉 둥그런 판, 원판이죠. 철로 된 원판에 이제 아주 얇은 자석 물질을 입혀서 그 자석의 힘으로 데이터를 기록하는 그런 방식을 썼었는데, 뭐 요즘은 거의 그런 걸 쓰질 않죠. 네. 요즘은 대부분 반도체 디스크를 많이 쓰죠. 어쨌든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이름이 또 다르게 붙는데, 이제 우리는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를 쓰고 있고, 솔리드 스테이트 디스크의 경우에 이렇게 NVMe라는 이름이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예, 뭐 개수가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숫자들이 이제 또 바뀌겠죠. 디스크마다. 어쨌든 그걸 이제 3개의 파티션으로 나눠서 그 각각을 어떤 용도로 쓸 거냐 하는 것을 이제 수동으로 지정을 하겠다 하는 거죠. 여기 수동 지정. 지금 현재는 그게 자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현재는 저장소 구성이 자동 구성으로 돼 있죠. 그죠? 근데 이것을 이제 우리가 수동으로 하겠다 하는 거예요. 수동으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겠다. 근데 뭐 이게 꼭 정답은 아니지만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그래서 3개의 파티션을 각각 어떤 용도로 쓸 거냐. 그래서 1번 파티션은 리눅스에 이제 여러 개의 루트라는 최상위 디렉토리 밑에 마치 그 윈도우즈에서의 내 PC와 같은 그 밑에 이제 루트 밑에 여러 개의 그 디렉토리들이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그 중에 슬래시 부트라는 디렉토리가 있다. 그래서 이 슬래시 부트라는 디렉토리를 그 파티션에다 할당해 줄 것이다 하는 거고요. 이것의 용도는 이제 부팅 시 필요한 뭐 정보나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트 디렉토리 밑에 처음에 컴퓨터가 켜질 때 실행되는 그런 프롬들이 여기 들어가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걔네들만 따로 이제 모아놓는다 하는 거죠. 거기다가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티션은 슬래시, 여기가 루트예요. 여기다가 할당을 해주겠다. 이 파티션은 3번 파티션은 여기다 할당해 줬다. 그러면 이제 좀 궁금할 거예요. 여기다 할당해 주면 얘도 그 밑에 있으니까 거기에 저장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얘만 따로 떼서 부트 파티션에 하고 나머지들을 여기다 할당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스크가 있으면 1번 파티션, 2번 파티션, 3번 파티션에 3번 파티션은 여기다 해주고 나머지 그 리눅스의 모든 디렉토리 밑에 모든 폴더 파일들은 여기다가 저장을 할 것이다. 아니, 거꾸로다. 3번 네, 거꾸로죠. 이게 이쪽이고 이게 이쪽이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럼 2번은 뭐 무슨 용도로 쓰느냐? 2번은 리눅스에서 어떤 파일들을 저장하는 그런 용도로 쓰는 게 아니고 여기에 그 스왑이라고 하는 용도로 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스왑. 그 스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스왑은 뭐 요즘 그 여러분들이 뉴스에서 그 기사를 가끔 나오는 걸 보면 뭐 미국과 관세 협상 하면서 미국과 통화 수합을 체결하도록 뭐 우리나라에서 제안을 했다. 그런 얘기 들어봤나요? 왜 은행이죠? 각 은행 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국은행이 있겠고 미국 같은 이제 연방은행이 있겠죠. 그 은행 간에 서로 간에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달러가 필요하면 돈 주고 바로 그거를 바꿔치기 할 수 있게 우리 돈과 달러를 그런 것들이 협약을 맺는 거예요. 무제한으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화 수합 이렇게 얘기하죠. 네. 뭐 그런 수합이라는 건 결국은 뭐다? 바꿔치기다 이거예요. 서로 바꾸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을 맞바꾸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저기서 수합이라는 얘기는 도대체 이 컴퓨터에서 수합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이렇게 또 궁금해지는데 그 컴퓨터의 수합은 어떤 때 사용하느냐? 뭐 여러 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가상 메모리를 사용하는 상황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가상 메모리. 그럼 가상 메모리라는 건 뭐냐? 또 궁금해지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컴퓨터에는 우리가 그 지난 파워포인트 자료에서 그냥 슬쩍 넘어가고 말았는데 그 여러 가지의 구성 요소들 중에 메모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게 주기억 장치라고 하죠. 그러면 그 메모리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로 따지면 머리에 기억하는 그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되겠어요. 이 부분. 그래서 주기억 장치라는 것은 그야말로 어떤 정보를 기억하는 장치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컴퓨터 내에서 그 주기억 장치의 역할은 컴퓨터가 처리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 또는 컴퓨터가 실행하는 데 필요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공간이다 이거죠. 컴퓨터가 실행할 프로그램들 또 데이터들 이런 것들이 저장이 된다 하는 거고요. 그럼 그것이 실행되거나 처리되는 즉 예를 들면 1 더하기 1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을 때 1 더하기 1이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뭔가 실행해야 될 명령이죠. 명령 어디서 실행되냐? CPU라는 곳에서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A라는 변수에 1, B라는 변수에 2라는 그런 데이터가 저장이 돼 있고 그러면 A 더하기 B를 실행하는 프로그램을 짰다. 그러면 A 더하기 B는 일종의 명령어죠. 명령어가 메모리에 저장돼 있다가 실행이 될 때 이 CPU로 불려져 와서 여기서 이런 그 연산 처리 장치에서 연산 처리가 일어난다 하는 거죠. 그럼 연산 처리를 할 때 필요한 데이터는 1이라는 데이터, 2라는 데이터는 어디냐? 얘도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지.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데이터도 불러와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1 더하기 1이 여기서 실행이 된다. 그리고 그 실행된 결과는 다시 이 램에 저장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이 뭐 프로그램을 이번 학기에 지난 학기에 프로그래밍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런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어디에 저장되냐? 주기억 장치 기억이 되고 실행될 때는 CPU에서 실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이거죠? 알겠죠? 그러면 뭐 컴퓨터에는 이런 뭐 여러분들이 짠 간단한 프로그램뿐만 아니고 수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인터넷 웹브라우저라든가 뭐 또는 미디어 플레이어라든가 또 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또 무슨 프로그램 많이 쓰잖아요.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나 이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죠? 그런 프로그램들이 실행될 때는 다 어디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된다? 메모리에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 실행이 된다. 지금 저기서 얘기했잖아요. 방금 아까 집중 좀 해주세요. 주기억 장치에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도 실행하고 뭐 아래 한글도 실행하고 또 인터넷 익스플로러도 실행하고 또는 뭐 VMware도 실행하고 하려면 이 컴퓨터에서 그것들이 실행되고 있을 때는 다 어디 저장돼 있냐면 주기억 장치에 기억이 돼 있는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원래 그러한 프로그램들이 주기억 장치에 있었나요? 네? 아래 한글이나 파워포인트 어디 있던 거예요? 디스크 드라이브 안에 저장돼 있죠. 보통은 다 C 드라이브에 프로그램 파일스 안에 있죠.
많은 프로그램들이. 그잖아요? 그게 뭐예요? 디스크잖아. 디스크에 저장이 돼 있죠. 알겠어요? 그러면 그것이 실행이 될 때는 어떻게 된다? 디스크에서 읽어져서 램에 들어와서 메모리에 들어와서 주기억 장치에 들어와서 실행이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뭐 발표를 한다 하면 발표할 자료들은 어디 있나요? 보통은 발표하려면 발표할 자료를 이렇게 출력을 해서 갖고 있죠. 그죠? 그게 뭐예요? 디스크예요. 근데 발표할 때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그걸 눈으로 보고 읽어서 머리에다 대충 집어넣고 발표를 하죠. 그죠? 그게 뭐예요? 이 뇌죠. 램. 알겠어요? 네, 그런 식이죠. 발표 다 끝나면 어떻게 돼? 머리에선 다시 사라지지. 그러나 어떻게 해요? 노트에는 그대로 남아있지. 그죠? 보조기억 장치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을 원래 저장해 놓는 곳은 디스크이고, 즉 그걸 우리가 보조기억 장치라고 하죠. 그러니까 노트 이런 것들은 보조기억 장치에 내가 갖고 있는 건 아니지. 나 자신은 아니에요. 내가 컴퓨터라고 치면 나는 아니지만 내가 보조로 기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 저장해 놓는 거죠. 그러나 내가 실제 그거를 사용할 때는 그거를 읽어서 내 머릿속으로 가져오죠. 그래서 처리를 하죠. 그게 주기억 장치예요. 주기억 장치 용량이 정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내가 필요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걸 모두 다 불러서 실행할 수는 없는 노릇이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막 예를 들어서 10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시키고 싶은데 10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주기억 장치에 예를 들면 뭐 휴대폰이 얼마지? 보통은 뭐 8기가, 16기가 그렇죠. 휴대폰의 램 용량은 램이 주기억 장치예요. 네. 그 안에 프로그램이 다 못 올라온다. 근데 걔네들 동시에 실행시키고 싶다. 실행시키고 싶다가 아니고 진짜로 실행을 시켰다. 한들 실행이 안 되진 않아요. 근데 걔네들이 다 동시에 올라올 수는 없죠. 그래서 주기억 장치가 모자라지만 디스크를 잠시 좀 빌려서 그것을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이렇게 확장해서 쓰는 그런 방식이 있다 이거죠. 그게 바로 가상 메모리입니다. 진짜 메모리는 아니지만, 진짜 램은 아니지만 보조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빌려서 확장을 한다. 알겠죠?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기억 장치 용량을 디스크용으로 확장한 것이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스왑 영역입니다. 스왑이라고 하기도 하고 스왑 영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디스크의 일부를 요거를 마치 이거 디스크인데 디스크 파티션인데 마치 주기억 장치처럼 활용하는 거죠. 그럼 내 주기억 장치 램이 이만큼 있는데 이걸로 모자라니까 이만큼을 더 써서 이걸 마치 램처럼 쓰겠다 하는 거죠. 그럼 램 용량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진짜 램처럼 쓸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실행이 될 때는 이 디스크에서 바로 CPU가 읽어 실행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다시 램으로 불러져 와야 돼요. 그럼 어떤 식으로 하냐면 사실은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10개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실행을 시키고 싶다. 근데 메모리 용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일단 실제로 막 열심히 실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램에서 실행을 해요.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다 띄워놔도 동시에 10개가 확 하고 실행이 되는 게 아니고 보면 내가 이걸 실행하면서 이 창을 띄워놓고 실행하다가 다른 창은 이렇게 밑으로 가 있는 경우도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내가 아래 한글을 하다가 이제 파워포인트를 이렇게 밑으로 내려놓고 아래 한글 막 쓰기도 하고 또는 뭐 파워포인트 띄워놓고 또 뭐 영상 띄워놓고 하면 또 영상을 보게 되면 또 다른 건 다 내려놓고 영상을 보기도 하고 이런 식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동시에 막 아주 열심히 모든 프로그램이 다 실행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뒤로 물러난 프로그램들은 램에 놓지 않고 이걸 이제 싹 뺀다 이거지. 어디로 빼느냐? 저 스왑 영역으로 빼놓는 거죠. 열심히 실행되지 않을 때는. 그렇다고 해서 그걸 주기억 장치가 아니다 얘기하지는 않고 마치 주기억 장치 안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이동하듯이 그렇게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주기억 장치 내에서 여기로 이동해도 여기로. 근데 디스크지만 주기억 장치처럼 돼서 일단 여기로 몰아놓고 아주 열심히 실행되는 건 램에다 놓고 실제 실행하고 그러다가 또 내가 만약에 그렇게 열심히 안 쓴 프로그램을 다시 띄워놓고 실행한다 그럼 또 그 디스크에 있던 부분을 그러나 그게 실제로는 디스크지만
메모리의 어떤 영역에 있던 걸 다시 이 램 영역의 메모리로 불러와서 실행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소위 왔다 갔다 서로 바꿔치기를 한다는 거지. 램의 부분과 그 스왑 영역 부분을 이렇게 왔다 갔다 바꿔치기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왑 영역이라고 불러요. 그걸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한다. 그래서 가상 메모리의 용도로서 디스크 웨이브를 쓸 수가 있다 한 겁니다. 그 영역을 우리가 스왑 영역이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예, 좀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 예, 정리하면 이거고요. 여기에 보시다시피 용량이 부족할 경우에 주격장치에서 저장되는 프로세스 중에서 순위가 낮은 것은 스왑에다가 넘겨놓고, 우리가 페이지 아웃이라고 그래요. 다시 그것이 우선순위가 높아질 때, 즉 내가 막 그것을 실제로 열심히 쓸 때는 다시 주격장치로 불러들여서 사용한다. 페이지 인이라고 합니다. 그 과정, 페이지 인, 아웃 하는 과정을 우리가 스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알겠죠? 윈도우즈에서는 그런 용도로 C 드라이브 밑에 페이지 파일 sys라는 파일이 존재합니다. 실제로 존재하나? PC의 속성에 시스템 정보, 고급 시스템 설정, 성능, 여기에 보시면 가상 메모리 이렇게 돼 있죠. 고급, 여기에 보면 가상 메모리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2GB가 가상 메모리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페이징 파일은 윈도우즈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의 영역입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2GB를 그렇게 할당을 해놨고 그거를 설정을 바꿔줄 수 있다. 지금 현재 그게 어디에 돼 있냐? 이 C 드라이브에서 시스템에 관리하고 이 FZ 드라이브에는 없다. 그러니까 페이징 파일이 C 드라이브 윈도우즈에 지금 2GB로 들어있다 하는 거죠. 보통은 C 드라이브 바로 밑에 아까 얘기했던 페이지 파일 .sys라는 파일로 되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지금 못 찾겠네요. 네. 아까 그 탐색기에서 보니까 안 보였죠? 뭐 검색해 보면 어딘가에 나오겠지. 네, 찾아보시면 C 드라이브 밑에 페이지 파일 .sys 나중에 찾으면 나오겠죠. 어쨌든 그런 식으로 윈도우즈에서는 이제 그 파일로 관리를 하는데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뭐 파일로 관리할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파티션 하나를 몽땅 줘서 걔를 그냥 그런 용도로 쓸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두 번째 파티션을 그 용도로 쓸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용도로 쓸 것이다. 스왑 용도로.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의 파티션을 이러한 용도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일 시스템은 윈도우즈에서는 아까 그 디스크 관리를 열었을 때 확인했지만 여기에 윈도우즈는 대부분 이제 NTFS 방식을 쓰죠. 이게 윈도우즈의 이제 파일 시스템이라면 리눅스에서 많이 쓰는 파일 시스템은 이게 아니고 여기에 보시다시피 XFS라고 하는 저널링 파일 시스템을 사용을 합니다. 뭐 물론 다른 걸 쓸 수도 있어요. 저널링 파일 시스템 외에도 라이저 파일 시스템이라든가 몇 가지 이따가 그 옵션을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런 옵션들을 다른 파일 시스템들을 지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거고, 지금 현재는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그 디스크를 자동으로 설정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자동으로 설정하면 얘가 어떻게 설정을 하는 거 하니, 네, 뭐 그까지는 시간이 없으니까 예, 그건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사용자 정의로 하겠다. 사용자 정의로 체크해 주시고, 네, 네, 사용자 정의로 해주시고 완료. 그러면 완료가 된 건 아니에요. 진짜로 완료가 된 건. 네. 이제부터 사용자 정의로 이제 설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스크를.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디폴트는 여기 보시면 수동 파티션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지금 디폴트는 LVM이라고 되어 있는데 LVM을 하지 않고 여기서도 또 여기로 왔어요. 여러분들 다? 네, 여기 왔으면 여기에서 LVM 말고 클릭하면 여기 표준 파티션이라고 있어요. 표준 파티션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가 표준 파티션으로 이렇게 세 개의 표준 파티션으로 나눠서 쓰는 거고요. 아까 LVM은 또 좀 다른 방식이에요. 그것도 예, 그거는 이제 뭐 나중에 그 디스크 관리 쪽에 설명을 하게 되면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표준 파티션으로 바꿨나요? 자, 그럼 이제부터 파티션을 나누겠습니다. 나누기 위해서 여기 파티션 추가 버튼을 누를게요. 이걸 이제 눌러서 이렇게 나눠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우선 1번은 2기가짜리 파티션을 여기 1기가 했네. 2기가짜리로 하겠습니다. 우리 디스크 20기가면 충분하기 때문에 부트 파티션 2기가. 그래서 플러스 눌러서 적재 지점을 슬래시 부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슬래시 부트 찾았어요? 네, 슬래시 부트 지정해주고 단위는 2GB인데 여러분들 여기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G 대문자 G 스몰 I 대문자 B입니다. 요걸 주의해 주세요. EGIB 근데 GIB의 그 G 대문자 I 소문자 B 대문자. 자,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디스크 용량의 계산 뭐 500기가 뭐 등등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그것과 관련이 있는 건데요. 보통 우리가 기가바이트다 그러면 어떻게 쓰나요? 보통 기가바이트다 그러면 GB라고 많이 쓰죠? 기가바이트.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굳이 GIB라고 썼어요. 이 두 개는 같지 않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원래 그 윈도우즈에서는 이걸 이 GB를 사실은 윈도우즈에서요. 이거랑 뭐라 할까? 이거를 이것처럼 써요. 윈도우즈에서는. 그런데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서로 두 개는 다른 단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단위는 뭐냐? GB 단위는 10의 9승. GIB는 그러니까 2의 30승이군요. 2의 30승은 어떻게 되냐면 이건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이죠. 2의 10승은 얼마냐면 1024예요. 그러니까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이렇게 하면 뭐 대략 1024가 대략 뭐야 비슷해요. 10의 3승하고 비슷하죠. 그죠? 그러나 같지는 않아요. 같지는 않아. 1024가 1000하고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하면 요 1000이죠.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하고는 다르잖아. 이게 10의 9승이란 말이에요. 이게 10의 9승. 그러니까 이것과 이거는 다르다 이거지. 이제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는 10의 9승과는 다르다. 이게 1GB인데 GIB라는 거는 그러니까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 한 거고 기가바이트는 1000 곱하기 1000 곱하기 1000 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구매를 할 때의 용량은 이걸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런데 윈도우즈에서 그 탐색기라든가 이런 데 나타나는 용량은 이거 단위로 나타나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1TB짜리 디스크를 사오면 10에 12승 바이트거든요. 근데 이거는 기가바이트 용량으로 하면 더 작아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스크를 사서 설치를 해도 이상하게 용량이 분명히 그 박스에 적혀 있는 용량과 다르게 작다. 그건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여기에도 보시면 여기에도 디스크 관리자에도 보시면 용량이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들 실습실에서 빌린 디스크의 용량이 465.76GB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 이유가 500GB GB로 했을 때 500GB이고 GIB로 했을 때 이거다 이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GIB 단위로 세팅을 하자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20GIB가 있거든요. 이게 윈도우즈에서는 그 두 개를 혼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VMware에서 20GB를 잡았을 땐 GB라고 해서 잡았는데 사실은 그게 리눅스에서 GIB인 것이고 그게 뭐랄까 그 표기 방법이 표준이에요. 그러니까 윈도우는 표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GIB에서 적재 지점 추가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추가 여기 보시면 여기에 우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2GB짜리가 슬래시 부트에 매칭이 되고 즉 마운트가 되고 표준 파티션이고 파일 시스템이 XF로 된다. 요걸 이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거예요. 여기에 EXT구나. EXT
그 파일 포맷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포맷이 있는데 우리는 XFS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추가 해서 또 2GB짜리를 어디에? 스웹에 할당하겠습니다. 2GB. 네, 이렇게 해주세요. 뭐 똑같아요. 아까랑. 다만 이제 적재 지점이 스웹이라는 것만 달라지죠. 적재 지점 추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스웹이 생겼죠. 2GB짜리가. 요것의 파일 시스템은 스웹이다. 네, 이렇게 돼 있고요. 네, 또 추가. 플러스 해서 이번엔 적재 지점을 슬래시 루트, 여기가 그 루트라고 읽는데 예, 표기는 이렇게 슬래시라고 표현합니다. 용량은 여기는 12기가로 하겠습니다. 12GB. 그래서 적재 지점 추가 해서 보시면 이제 파티션 1번에 슬래시 부트 2기가, 파티션 2번에 스웹 2기가, 그 다음에 파티션 3번에 슬래시 12기가 바이트. 됐나요? 예,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4기가바이트가 남았죠. 20기가 총 공간에서. 요건 나중에 예비용으로 쓰겠습니다. 이렇게 됐나요? 다 준비됐어요? 준비됐으면 이제 완료 버튼 누르시면 완료가 되고요. 이렇게 하겠다 하는 건데 뭐 아까 다 봤으니까 예, 변경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설치 과정에서 커스터마이징 할 부분들은 대략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치를 시작할게요. 제가 그 연구실에서 PC로 할 때는 한 6분 정도 걸렸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이 PC가 좀 상황이 좀 이상해서. 어쨌든 설치 시작을 하면 이제부터 파티션 나누고 그 걔네들은 이제 파일 시스템 포맷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 로컬 미디어의 그 디스크 설치 디스크에 있던 것들을 카피해서 설치가 시작이 될 겁니다. 예, 설치 시작 하면 이제 그죠? 파티션 만들고 파일 시스템 XF 만들고 예, 그런 식으로 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카피해서 예, 설치 작업 이제 진행이 되는 거예요. 파티션 끝났고. 꾸러미라는 게 패키지예요. 패키지. 그러니까 설치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패키징 해놓은 것들. 이것들은 이제 디스크에서 설치 디스크에서 읽어서 설치를 할 것이다 하는 거죠. 예, 진행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설치가 될 때까지 뭐 늘고 있을 건 없고 아니 이제 앞에서 안 달았던 것들을 네, 설명을 하겠습니다. PPT 앞으로 넘어가서 설치 환경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어차피 네트워크 하면서 얘기해야 되니까 VM을 2개를 설치한다 하는 거고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중에서 이제 가상 컴퓨터라는 방식으로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독 설치는 그냥 윈도우 설치하듯이 그냥 이 컴퓨터에 오로지 리눅스만 설치하는 게 단독 설치고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실습용 컴퓨터를 쓸 수가 없잖아요. 이 컴퓨터가 리눅스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멀티부트라는 방법은 이제 디스크에다가 윈도우도 설치하고 또 리눅스 설치하고 그래서 선택 부팅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부팅 과정에서 내가 리눅스로 부팅할 거야, 윈도우스로 부팅할 때야 그걸 선택할 수 있는데 그것도 조금 위험해요. 예. 과거에는 VM웨어가 없을 때는 그 방식으로 설치를 했었는데 그걸 하다 보면 이제 파티션이 막 지워지고 그래서 막 부팅이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것도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이 가상 컴퓨터로 하겠습니다. 라이브 OS는 아예 그 부팅 디스크에서 부팅을 해서 여기서 부팅 디스크라는 건 이제 광매체죠. 광매체로 부팅을 해서 그냥 실행하고 끝나는 뭐 저장도 할 수 없고 그냥 부팅해서 실행만 가능한 그런 OS입니다. 어쨌든 뭐 예, 그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우리는 이제 가상 컴퓨터 방식을 이용한다 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에 또 그럼 가상 컴퓨터 방식이라는 건 뭐냐? 이미 우리가 뭐 VM웨어를 가지고 뭐 통신 프로토콜 분석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죠, 그죠? 컴퓨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 가상의 컴퓨터이고 그런 가상 컴퓨터 환경이라는 거는 지금 그런 가상 컴퓨터를 운영하는 그 운영 체제의 그 컴퓨터가 이제 호스트 머신, 즉 여러분들의 컴퓨터로 따지면 지금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이 진짜 컴퓨터를 우리가 호스트 머신이라고 하고요. 그럼 거기서 이제 추가로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서 쓰겠죠. VMware 같은 걸 이용해서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컴퓨터를 우리가 게스트 컴퓨터다, 게스트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게스트 머신이라는 거는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돌아가긴 하지만 실제로는 사실 결국은 호스트 머신의 하드웨어를 공유하는 거다. 그래서 예를 들면 CPU를 4개, 메모리를 뭐 4기가 이렇게 지정을 해준 게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다 실제 원래 호스트 컴퓨터의 CPU 자원을 일부 빌려서 쓰고 또 뭐 CPU의 메모리, 그 호스트 컴퓨터의 메모리를 빌려서 쓰는 것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게스트 머신을 이제 필요에 따라서 OS를 설치해서 실행시킬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당연히 이런 게스트 머신들의 그 리소스는 예를 들면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이런 건 원래 호스트 머신의 갖고 있는 용량보다 더 커지면 안 되겠죠. 불가능하죠, 그거는. 그리고 또 여러 개가 동시에 실행될 땐 당연히 그들의 리소스의 합이 실제 호스트 머신의 그 용량보다 커지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메모리가 각각 16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호스트 머신이 있는데 거기에 메모리가 4기가인 게스트 머신을 뭐 6개를 실행시킨다. 동시에 실행시킨다. 이건 불가능하다 이거죠. 예.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가상 머신을 만들거나 운영하거나 관리하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들을 우리가 통칭입니다. 이건 부르는 그 용어죠. 용어. 어떤 실제 제품 이름이 아니고 용어입니다. 용어를 하이퍼바이저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이퍼바이저. 그래서 그런 것들의 가장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바로 이 VMware라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이거 외에도 오라클에서 만든, 최초에는 이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는가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거를 이제 뭐 넘기고 그래서 지금은 오라클에서 나옵니다. 이 버추얼 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자체적으로 하이퍼V라는 또 이런 그 하이퍼바이저를 윈도우즈에 내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디폴트로는 아마 기능이 켜져 있지 않은데 이걸 기능 켜기를 통해서 이 하이퍼V를 키면 자체적으로 가상 머신을 또 만들 수 있어요. VMware 같은 거 설치하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그 윈도우즈와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해서 쓸 수 있긴 한데, 근데 또 뭐 그거는 또 조금 뭔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이제 VMware다. 네, 리눅스 쪽 진영에서는 뭐 레드 진영에서 젠이라고 하는 KVM, 뭐 KVM이라는 그런 리눅스 진영의 가상 머신 그 관리를 위한 하이퍼바이저들이 있고요. 또 그 윈도우즈에 또 자체적으로 가상으로 리눅스를 쓸 수 있는 그런 게 있는데 WSL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는 지금 다 설치가 있고 제 거는 안 돼 있는데 요거는 쉬는 시간 끝나고 한번 같이 잠깐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겠다 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가 합시다. 이 설치가 되게 오래 걸리네요. 일단 좀 쉬었다 합시다. 혹시 뭐 문제가 있는 학생은 쉬는 시간에 좀 알려주세요.